얘들아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디딤 영상을 선생님이 찍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원으로 주거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 가치관과 주생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주거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생활 양식 이 두 가지는 디딤 영상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걸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생활 문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할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만나서 수업에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영상을 많이 찍어보지 않아가지고 좀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주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그리고 거주 환경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요즘에 약간 확대가 됐어요. 오늘날에 와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보호하는 공간도 맞지만 이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좀 꾸리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간으로 좀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자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주거 가치관이라는 것을 갖게 될 거예요. 이미 가졌을 수도 있고요. 우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주거라는 것을 선택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집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거를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사람은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뭐 1순위로 삼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좀 편리하고 이런 곳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하고 좀 어우러지는 곳,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쁘고 공간이 널찍한 그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이 주거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거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것은 이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는 것과 가족의 생활 양식 등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거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족생활 주기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가족생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단원 말고도 가정 단원에서도, 그러니까 가족을 배우는 단원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족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커지는 거, 그리고 작아지는 것을 말하는 가족 형성기, 가정이라고도 하고요. 가족 확대기, 그리고 가정 축소기로 크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활동지가 아마 각자 가지고 있을 줄로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 활동지에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정 형성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가족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결혼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혼부터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를 이 형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족의 수가 적잖아요.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거 공간이 다소 좀 크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잘 작동을 못해요, 이거를. 자, 주거 공간 크기가 사실은
작아도 돼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룸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두 부분만 있다 보니까 직장이 좀 가깝고 편리한 시설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형성기는 확대기는 자녀를 출산을 하는 시기부터 이게 커지겠죠?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때부터 그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를 가정 확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또 둘로 나눴어요. 이 시기에 아이가 어릴 때하고 조금 성장해서 교육을 받을 때로 나눴는데 이때를 보시면 이제 자녀가 어릴 때는 가족의 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성기보다는 주거의 공간이 조금 커지게 되겠죠. 주거 공간의 규모가 사실 조금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성기와 확대기와 축소기 중에서는 아마 이때가 가장 주거 공간이 큰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아이가 하나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좀 성장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뭐 대학교 때까지 아이가 교육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때는 그냥 안전하게 놀을 수 있는 공간보다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녀가 아들과 딸 이 두 성별로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따로 잘 수 있는 취침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해 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이제 자녀하고 공간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공간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가 되면은 부모님들은 자기 직장보다는 아이들의 좋은 교육 환경을 선호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경향이 좀 나타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가정 축소기를 볼게요. 가정 축소기는 이제 다시 가정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언제이냐 하면은 노부부만 남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출가를 하고 독립을 한 상태에서 노부부 둘만 생활하는 시기를 축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사실은 가족의 수가 줄기 때문에 주거 공간의 규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줄어드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 공간에다가 배치를 시켜야 되냐면은 노화가 됐기 때문에 신체 조건에 맞는 설비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안 곳곳에 설치해 두는 것이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독립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언제 방문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같은 때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올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분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남겨놓는 것이 이 시기에는 주거 그 생활에 좀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형성기와 확대기와는 좀 다르게 좀 약간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고려한 약간의 도심에서 벗어난 교외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아이고.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였어요. 우리가, 가치관에, 그 주거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으로는 가족의 생활 양식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생활 양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식이라고 하는 것, 입식, 절충식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하고 만나면 또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이 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앉을 좌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통 그런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얘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양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간의 융통성이라고 하는데, 적어볼게요. 자, 융통성은 좋은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융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룸밖에 없는 좌식인데 어느 날에는 그곳이 침실이 되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거기가 식사실이 되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곳이 거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좌식 생활을 하는 곳은 공간의 융통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되게 작은 소규모 주거 공간에도 아주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대로 융통성은 있지만 독립성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원룸이에요. 근데 이제 두 부부만 산다고 해도 나는 쉬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독립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좌식의 조금 단점으로는 우리가 방바닥에 앉았다 섰다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비활동적이라고 하는 이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식이에요. 입식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은 아니고 이제 서구형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가구를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뭐 가구 의자나 탁자나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을 통해서 활동하는데 조금 에너지 소모가 적게끔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식은 좌식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가구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실에 필요한 가구, 식사실에 필요한 가구, 침실에 필요한 가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좌식보다는 넓은 주거의 공간을 필요로 해야 된다라는 게 살짝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공간의 구분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독립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절충식을 갈게요. 절충식은 방금 위에서 했던 이 좌식하고 입식하고 그렇죠. 혼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거의 대부분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신다고 한다면 이런 절충식으로 되어 있는 집에 살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 방이나 뭐 안방 이런 부분은 좌식으로 해서 바닥에 누워서 온도를 좀 사용하는 그런 좌식 생활을 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뭐 거실이라든지 뭐 식사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서양에서 들여온 그런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식으로 꾸며놓은 집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구분을 해놔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배웠는데 주거 가치관까지 이제 배우면서 주거의 의미가 맨 앞쪽에서 과거에 비해 좀 확대가 됐다라고는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이런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웃을 위한 배려에는 기본적인 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공공질서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은 다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도 조심하고 배려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면은 조금은 이웃과 좀 잘 알고 지내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뤄준다. 이 부분은 요즘에는 하도 다세대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함께 쓰는 공공시설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주는 것도 이 이웃들에 대한 나의 작은 배려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먼저 볼게요.
자, 함께 만드는 공동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 육아를 해준다든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같이 해주는 거, 자녀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웃 돌봄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취약계층에 우리가 돌봄도 제공하고 일거리도 뭐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 돌봄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준다. 요거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벽화를 마을 전체에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거리 청소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공동체 주거의 활용. 이거는 낯설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우선 볼게요. 얘는 공동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코하우징이라고 하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흔치는 않지만 있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개별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 가정처럼 주거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단지를 만들어 놔서 육아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공동체 그 주거 단지 안에서 육아도 해결하고 또는 가사도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쉐어하우스는 아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 TV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침실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보를 해놓고 거실이나 부엌같이 공동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된 주거 형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쉐어하우스는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젊은 층에게 조금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 환경을 고려한 부분들이 의생활이라든지 주생활이라든지 식생활 모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듯이 이 주거에도 환경을 고려한 이런 주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택 플러스 그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유니버설 주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몇 살짜리 아이가 살던지 뭐 사람이 살던지 남자나 여자 또 건강 상태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아예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유니버설 주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거의 안에는 뭐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세면대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가 있다든지 문턱이 없고 폭을 좀 넓힌 출입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유니버설 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일반 가정집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주거인데요. 이건 딱 들어도 무슨 주거인 줄 알겠죠.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 자재물을 이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짓는다든지 또 에너지와 자원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주거를 친환경 주거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거로는 우리 대한민국 전통 한옥 있죠. 이 한옥이 나무를 가지고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자연 그 주변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주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한옥이 아니더라도 태양열 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친환경 주거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잘 정리해서 오시면 수업에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